오늘은 비가 옵니다. 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물러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개인 비리가 하나둘씩 양파 껍질 같이 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가 항상 비난했던 보수 우파의 가장 나쁜 형태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말은 공정한 세상 진보 좌파를 부르짖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큰 서울대생, 법대생, 서울대 로스쿨, 또 딸로 인해 문제가 됐던 당국대, 또 고려대, 부산의전대 학원, 이 모두들 촛불들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문재인 정부는 다음 문재인 정부의 후속 주자가 없다 하여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킬 유일한 후보라고 판단되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자기의 대권 후보까지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음 민주당에 마땅한 지지할 대권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끝까지 조국을 밀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그들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론들을 거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를 가장한 독선의 형태입니다. 지지율 41%를 얻어서 그것도 어부지리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너무나 실망한 사람들이
반대되는 쪽에 표를 던진 것에 불과한데도 41% 정도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거의 100%의 지지율을 얻은 사람보다 더 강한 자기만의 드라이브로 계속 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공론이 양분되고 나라가 시끄럽도록 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 여당에 있고 그 여당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무능력한 대통령이죠. 안보, 경제, 취업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일부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큰 틀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나 많은, 현재 한국은 OECD 평균 경제 성장률에 거의 최하위를 밑돌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의 경제 성장 역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일본과 등지고 있고, 지소미아를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속셈은 동북아 안보에 한국의 역할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돈독한 결속을 하면 웬만한 것은 막아낼 수 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향후 북한에 미국의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막강한 이익들을 트럼프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보다 오히려 이북이 트럼프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선거 전략상도 이북과의 교류는 트럼프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때부터 미국에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을 상대로 전쟁 이후에 무상원조 혹은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경제 교류, 활발한 경제 교류지만 미국의 이익도 있지만 한국이 많은 덕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과 미국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조를 받던 국가가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발전된 것은 박정희라는 경제 발전에 탁월한 해안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보 세력들은 그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발전 과정에서 해왔던 독재 부분을 크게 부각시켰어서 진보는 민주화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고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지금 민족주의자고 또 민주발전에 이바지한 김구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진보 또 민족주의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를 이만큼 끌어온 보수의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역사들은 거의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독재라는 이름과 군부라는 이름으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 박정희로서는 국가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독재에서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 온다는 김영삼의 말대로 한국에도 민주주의는 싹을 틔워 오늘날 특히 표현의 자유에는 상당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거의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마음대로 대통령을 욕을 해도 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언론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언론에 종사하는 자까지 거의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많이 들어쳐 있습니다. 과거 보수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 언론 매체의 해설자 혹은 진행자들이 거의 진보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실정을 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 집권 동안 계속 협조를 하기가 어려운 보수파의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또 시끄럽고, 지금같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을 때 자유한국당은 차기에도 집권을 할 수 없다는 위험함을 직감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공학적으로 잘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고, 그러면 유일하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거기에 안철수가 일념을 하여 지휘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정치구단인 박지원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민주당과 잘 협력하여 이렇게 공론이 양분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굳이 반대를 해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방해할 그런 목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조하는 듯 하면서 차기를 노리는 정책을 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국가의 수반은 국민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제가 결코 국민의 보통 수준보다 높다는 자만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을 누굴 뽑아서 그 대통령의 능력으로 국가가 좀 나아보자 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그의 능력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안철수는 말이 어눌하여 많은 점수를 깎아먹고 결국은 낙선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미래를 보는 눈은 다른 두 후보자보다 앞서 있었고, 그같이 하는 교육의 개혁, 특히 학제 개편 같은 것은 한국 미래가 나아가야 될 국민 행복의 시대에 문을 여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서 노력을 해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옮길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적성에 맞다면 거기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블루 화이트나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의 소득이 큰 격차가 없으므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 다른 직업군과 비교되어 상실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일이나 호주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함으로써 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보장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국민 행복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오로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영어 주입식 영어 교육, 부모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오로지 사무실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고소득을 노리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이세가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불행해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저는 한국에 수십 년 전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이념들을 교육에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국민의 삶을 지향하는 그 목적에서 세워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큰 예산도 없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한국의 고유한 좋은 정신들을 이어받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제 교육이 단순하게 돈 벌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교육의 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가 지향하던 그 교육의 목적과 저는 그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은 참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상당 기간 동안 너무나 이념들이 좌우로 나눠져 있고, 제가 지금 중도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지금 중도가 없어진 이 마당에 보수 우파의 문제점은 변화하지 않고 수구를 지키려는 보수의 문제점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것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것을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이벤트화시키고 감각적인 것으로 정치를 감성화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여 차기 집권을 노리는 이 정책이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고르게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고른 지지 기반으로 전체 국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치의 형태는 중도는 사라지고 우파와 좌파가 서로의 자기 진영의 논리로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여 계속적인 집권을 노리는 데에만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정당의 존립 이념은 물론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겠지만 국민의 감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에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국민들은 각자 살 길을 선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의 혜택이나 기대를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여 그냥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경제라는 것은 일단은 기업이 어떤 일을 미래를 보고 잘 투자하여 그것이 잘 성장하여 그 열매들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국가에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살지 않으면 국민은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보는 대기업에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나 악행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아보자고 칼을 빼들었습니다만 수십 년 내려온 병폐를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성급한 것이죠.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또한 시정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이란 말은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하는 것이죠. 계획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자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저희같이 소상인들도 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정도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진보의 이 잘못된 정책들을 시정하지 않으면은 정부의 길로 걸을 수 없고 보수 우파들도 수구만 주장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정부의 길로 걸어서야 국가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